네, 오늘은 광저우를 짧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토요일이었지만 오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카메라 챙기고 준비하다 보니 거의 3시가 되어 광저우로 출발했습니다. 원래는 기차를 타고 가면 좀 싼데 이때는 중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니까 돈보다는 시간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일찍 또 등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날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은 광저우의 용칭팡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한국의 인사동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사동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비교는 못할 것 같네요. 나중에 서울 가면 서울 여행도 한번 해야겠네요. 이렇게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보수해서 지금의 용칭팡 문화예술단지가 되었습니다. 옛날 건축물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는 현대적으로 꾸며놓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갔던 광저우들의 다른 곳들은 그냥 서울과 같은 현대적 도시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다녀온 용칭팡은 외국의 느낌이 물씬 들어서 특색 있고 좋았습니다. 우선 목마르니까 코코넛부터 한 잔 마시고 시작하죠. 남부지방이라 그런가 열대과일이 베트남 못지않게 광저우에도 참 많더라고요. 없을 줄 알았던 망고스틴, 두리안, 코코넛도 여기서 되게 쉽게 재배되는 듯 했습니다. 이전 회사 동료가 말해준 건데 처음엔 저 바보로 만들려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였어요. 보여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던데 진짜여서 그랬더라고요. 가로수가 망고나무란, 제주도 가로수가 감귤나무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었을 것 같은데 안 믿었죠. 근데 직접 보니까 뭐 어쩔 수 있나, 진짜였던 거지. 아무튼 이곳 용칭팡 가장 핫한 골목입니다. 사실 용칭팡 자체가 엄청 넓어요. 이 구역을 모두 용칭팡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돌아다니려면 다리 아픕니다. 상당히 넓어요. 유명한 곳만 다니면 한 2시간 정도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기자기한 이쁜 소품 가게나 찻집, 뭐 카페, 기념품점이 꽤 많아가지고 다 들어가서 하나씩 구경하다 보면은 한 3, 4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차를 실제로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찻집들, 찻잎을 파는 곳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시장처럼 포대에 쌓아놓고 파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시내 중심인데 이곳에는 선물용으로 이쁘게 꾸며놓은 찻집이 많았습니다. 차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보니까 하나쯤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네요. 그리고 카페만큼 찻집도 많습니다. 찻집은 보통 이렇게 고풍스러운데 혼자 들어가기에 뭔가 흠칫하게 되는 그런 비주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차를 어떻게 우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 있었던 5개월 동안 찻집은 한 번도 안 갔었던 것 같네요. 맨날 카페만 찾아다니고 어딜 가나 용칭팡이라고 적혀있는 게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4A 관광지, A가 4개이죠. 국가가 밀고 있는 관광지는 맞습니다. 중국은 A 관광지부터 A 5개, 5A까지 관광 등급을 나누는데 A가 4개인 곳은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라는 뜻이거든요. 이전 샤멘섬에는 민트색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여기는 민트색 KFC가 있네요. 아니, 광저우의 대표 색깔이 민트색인가요? 찾아보려 했는데 나오질 않아서 궁금하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인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집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빨래도 널려있고. 이 지역이 예전에 광동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았던 곳이라 그런가 지금도 이 곳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도 정말 깨끗하고 공용 화장실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이 화장실을 관광지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지표로 보기도 하거든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5시 정도에 도착을 했지만 제대로 구석구석 구경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쁜 골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골목 풍경도 되게 예쁜데 다 돌아다니기 전에 해가 져버려서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이 가장 핫한 골목 끝으로 가면은 월극예술박물관이 나옵니다. 박물관 전체 모습은 너무 커서 못 찍었는데 주위에 돌면서 여러 각도로 찍어봤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웅장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네요. 중국 SNS를 보니 위에서 찍은 사진이 정말 멋있던데 어디로 가서 찍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건너편에는 실제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많이 볼 수 없는 세로로 길쭉하고 완전 벽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의 건물들인데 이런 건물 형태는 베트남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건물들은 옆 건물과 완전히 시멘트로 붙어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도 소음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지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정책의 영향도 있겠죠. 이 박물관의 외관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딱 이 모습만 본다면 일본인지 중국인지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청색 벽돌을 보니까 중국 느낌이 나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화려하게 잘 정돈된 도시보다는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 여행을 또 갈 수 있다면 북경 상해보다는 옛 유적지가 많은 서안 같은 도시를 갈 것 같습니다. 박물관 안에 들어서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전통 의상 전시해놓고 예전 사진들 전시해놨는데 정확히 무슨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건물이 이뻤다는 것 하나는 알겠네요. 식당도 있고. 지하로 가면 박물관 전시관이 나옵니다. 과거 월극에 사용했던 악기, 전통 복장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곳은 영어 설명도 있어가지고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냥 패스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상으로나마 기록해봤습니다. 중국 인스타의 역할을 하는 샤오슈에서 크레센트 브리지라고 치면 이렇게 이쁜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보정이 많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실제로 봐도 초승달 모양이 나옵니다. 이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다리가 바로 그 다리입니다. 저녁에 조명을 비추면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저녁에 늦게 가서 저는 딱 2초 찍었었네요. 뭐 좋게 생각하면 2초라도 본 게 어딘가 싶긴 해요. 2초만 늦었어도 못 봤는데. 조금 거리를 더 걷다가 현지 식당에 왔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식당은 아니었고 그냥 길 가다 평범한 광동 음식점이었는데 원래는 비둘기 구이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 남부에는 또 비둘기 구이가 유명하대요. 근데 아쉽게도 자리가 꽉 차가지고 이번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언제 먹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식당에 오면 항상 차부터 고릅니다. 사실 안 골라도 되긴 하지만 밥 먹을 때 뭐 물도 마시고 이 차로 보통 그릇도 같이 씻거든요. 차를 선택 없이 그냥 주는 곳은 무료인데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곳은 3에서 4위안 정도 됩니다. 1,000원 안짝으로. 그리고 중국 식당은 차가운 물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중국을 길게 있진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카페의 영향으로 차가운 커피나 음료, 버블티, 밀크티 이런 걸 많이 팔고 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차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고 그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오리고기와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오리 한 마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직원이 말리더라고요. 양이 정말 많다고. 네, 실제로 먹어보니 직원 말 잘 듣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돼지고기 음식도 시켜보고 싶었는데 이 2개만 해도 다 못 먹었어요. 좀 남겼는데 혼자 여행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여러 음식을 시켜 먹어볼 수가 없다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식가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양이 많더라고요. 가격은 이렇게 먹어서 하나로 한 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기 심심하니까 조닉 보면서 먹었습니다. 앞에는 맛있는 밥이 있고 화면에는 피가 멈추질 않네요. 이 조닉 시리즈 재밌게 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조닉 시리즈가 엄청 현실 고증을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조닉을 보고 다른 액션 영화를 보면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주인공들이 장전을 안 해.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해가 완전히 져버렸더라고요. 아직 다 보지도 못했는데 해가 벌써 진 게 좀 억울하긴 했지만 계획대로 목적지를 갔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걷다 보니까 유독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조명이 정말 화려한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린완 호수이고요. 이 호수 공원 주변으로 조명을 정말 화려하게 달아놨습니다. 이곳에도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곳에는 너무 화려한 배가 지나갑니다. 이런 조그만 관광배는 좀 소박하게 만들어도 되지 않나? 화려한 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선선하고 거리도 이쁘고 걷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잠시 앉을 곳이 필요했는데 돌다 보니까 마침 스타벅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중국의 스타벅스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30위안 정도로 기억하는데 한화로 치면은 한 5,500원 정도죠. 아니면 중국에는 리저브 매장밖에 없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를 시키면 항상 리저브 음료만 나왔습니다. 어떤 스타벅스를 가도요. 제가 잘못 시킨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와 에어컨으로 열 좀 시키고 이 공원을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거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와서 산책하고 체조하고 배드민턴하고 그런 문화 공간이지 이 공원 안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와서 볼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공원 바깥쪽이 그냥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오는 길에 기념품점도 들렸습니다. 안에 카페도 있고 작은 연못도 있고 엄청 고급진 기념품점이었는데 가격 또한 고급스럽네요. 찻잔 하나에 20만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조금 돌다가 월극예술박물관 쪽으로 야경 한번 다시 구경하고 카페에서 카페라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내일은 중국 첫 등산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네. 혹시라도 나중에 광저우 그리고 샤미엔 섬을 방문하게 되신다면 이 용칭팡도 멀지 않으니까 같이 들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날이 같지만 기왕 광저우로 오신다면 서로 엄청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샤미엔 섬, 용칭팡, 진가사 이렇게 방문하시면 광저우의 서쪽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는 다 돌아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심천 1박 2일 여행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찍어 놓은 건 정말 많은데 편집을 못해서 너무 오랜만에 올리네요. 지금 베트남으로 돌아왔거든요. 이후에 3, 4편? 4, 5편 정도는 이전 몇 개월간 중국에서 찍어놓은 영상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